네, 안녕하세요. 이제 고급회계 시작하겠습니다. 고급회계 자료는 제가 이제 PDF로 그 카페에 이제 올려놓을 거고요. 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급회계 강의는 그 기준서가 있습니다. 기준서가 있어서 기준서를 요약 정리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 드릴 겁니다. 고급회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그 실무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자산부채 자본 이런 수익과 비용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재무제표 보시면 그 자산이 있고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 자산에는 또 이제 유동이 있고 비유동이 있고, 그런 식으로 또 유동에는 또 밑에 이제 하위 개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유동하고 이제 비유동이 기간인 거고, 우선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하위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중급회계라든지 이런 걸 배우시는데, 이 하위 개념들이 전부 다 자산의 하위 밑에 있고 부채의 밑에 있고 자본의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비용의 밑에 있고 수익의 비용. 무슨 말이냐면 이 자산 부채 자본 개념이 정확히 알아야지 이게 이제 그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칭은 우리가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이제 명칭을 붙인 거지 큰 회계 처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회계라는 것이 이제 인식하고 평가하고 소멸되고 뭐 이런, 우리 기준서 보면 한 인간처럼 탄생하고 성장하고 죽고 이런 라이프 사이클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해서 제가 이제 고급회계 처음 시간에 그 우리 자산, 부채, 자본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거를 꼭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계속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그냥 과거의 결과로 통제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 바운더리에 있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배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 사업결합하면 이제 지배라는 단어도 쓰는데, 통제와 지배랑 거의 비슷합니다. 과거의 결과로 우리가 지배하는 현재 경제적 자원인 거죠. 현재 경제적 자원. 다른 말로 경제적 자원은 뭐냐? 경제 효율과 창출,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 제가 어떤 걸 또 알기 위해서 강조해드리고 싶냐면, 우리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면 최상위가 상법입니다. 상법 밑에 이제 규정을 기업회계는 이제 기업회계 기준을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회계 기준 자체도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산이 뭐냐면 자산이 권리예요. 권리. 법에서 말하는 권리와 의무할 때 그 권리랑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럼 부채는 뭐냐?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입니다. 의무.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가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는. 자본은 뭐냐? 그럼 자본은 상대적 자본은 그냥 딱히 뜻이 없고,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녀 지분으로 정의해요. 그러니까 자본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회계 개념 체계에서는. 그래서 뭐냐면 자산 빼기 부채고, 다른 말로 권리 의무, 권리에서 의무를 뺀 거예요. 그래서 내 권리가 많으면 순자산이 양인 거고, 내 권리가 적으면 이제 의무할 게 더 많은 거죠. 부채가 더 많은 거죠. 결손금이 더 많은 거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자산 부채를 다시 보시면 과거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내가 권리가 생겼어요. 어떤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 그걸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생기면 자산인 거고, 향후 미래에 제가 어떤 해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그런 건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권리가 생겼어. 처분하고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자산인 거고, 어떤 걸로 부담해야 되는 게 있으면 의무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수익과 비용도 보시면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자산과 부채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지 수익과 비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산과 부채입니다. 자산과 부채 개념이 여러분들이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 과거의 결과, 현재의 자원, 과거의 결과, 의무, 현재 의무, 이 단어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적용하는 게 수월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고급 회계 중에서 사업 결합을 들어가겠습니다. 고급 회계하고 이제 중급 회계 차이가 뭐냐, 이건 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중급 회계는 중급 회계 여러분들 배우시는 게 뭐냐면 재고자산, 유형자산, 차입금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이게 뭐냐면 재무제표에 우리가 이제 각 항목, 재무제표 각 항목을 배우는 게 중급 회계고, 그럼 고급 회계는 뭐냐? 고급 회계는 뭐냐면 이게 지금 오늘 처음 배울 사업 결합, 연결 이걸로 배웁니다. 뭐냐면 이 전체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의 회사 집단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이게 이제 고급 회계입니다. 그래서 중급 회계, 고급 회계가 뭐 이렇게 난이도에 따른 게 아니라 그냥 각각 회사 내에 각각의 계정을 배우면 중급 회계, 회사 단위 개념으로 배우거나 이제 특수한 회계를 배우면 고급 회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기본 개념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좋고, 이제 IFRS 들어온 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 게 20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10년 됐고, 이제 그 10년 후 이제 10년 정도 지났고, 그다음에 이제 배경설명을 좀 말씀해드리면, 우리 IFRS 들어오기 전에는 합병 회계 처리, 뭐 분할 회계 처리, 연결 회계 처리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우리나라만의 이제 고유 기준서에 있었는데, IFRS가 들어오면서 이제 합병 분할 이런 회계 처리는 용어를 안 쓰고 이제 사업 결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업 결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사업 결합에 대해서 보면 이 기준서를 이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회계 기준회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기준서를 볼 수가 있어요. 기준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본문이 나오고, 본문이 나오고, 실무 지침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 도출 근거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가 나와요. IFRS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 있을 때는 주로 뭐만 있었냐? 본문만 있었어요. 본문만 있어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이 잘 안 돼서 어려웠는데, IFRS가 들어오면서는 우리가 이제 실무 지침도 IFRS 그 문서내에 있고, 결합 도출 근거도 있고, 사례도 있어서 본문을 이해하기는 좀 수월해졌습니다. 본문 자체가 이제 문장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자료들은 많아졌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IFRS 기준서, 중급 회계라든지 고급 회계에서 배우는 기준서를 정확히 배우시려면 이 결론 도출 근거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결론 도출 근거를 읽으셔야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결합 기준서를 실제로 보시면 기준서에 보시면 이제 페이지가 약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300페이지 정도 돼서 이 전체를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다 보고 이야기는 어려운데,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이 결론 도출 근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해서 필드에 나가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기업 담당자 분들하고 만나시는데, 회계 기업에서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이 이제 회계 처리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제 IFRS 기준입니다. IFRS 기준이고, 거기서 그분들이 말하는 이제 문단, 법 체계이기 때문에 문단 기준으로 이제 그분들 회계 처리를 하시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필드 나와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대답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네가 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근거를 대줘야 됩니다. 그래서 IFRS 몇 호, 몇 문단에 있는 기준으로 제가 회계 처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히 대답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의
신뢰성이 가고 여러분들의 말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들 보시면 기준서를 많이 이제 기준서 문장을 이제 많이 이제 카피해서 쓰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이제 기준서에 있는 거를 그 중요한 문제, 기출되었던 문제, 그다음에 시험 문제 풀만한 문제, 문단 위주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기준서 내용, 기준서에 있는 문장을 제가 이제 그대로 따온 거고, 이 앞에 네 자리는 이제 기준서 번호고, 뒤에 거는 이제 그 문장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찾아보실 수 있고, 밑줄 친 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이라든지 뭐 계산 문제 풀려면 알아야 되는 그 개념들, 그 문장들을 제가 이제 밑줄 친 겁니다. 그래서 밑줄 친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올려두는 PDF 파일은 이거보다 좀 자세히 있어요. 자세히 되어 있고, 왜냐면 그 PDF 우리 PPT 강의에서는 너무 많은 걸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기준서 그 본문 위주로 다루고 있고, 제가 이제 문서 만든 거는 그 실무지침까지 다 하나로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DF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사업결합의 정의입니다. 사업결합의 정의. 사업결합이 무엇이냐? 사업결합은 이제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이다. 진정한 합병 또는 대등합병 불리는 하는 거래도 사업결합을 획득한다. 쉽게 실무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사업결합이라는 건 이제 합병, 그다음에 연결. 흔히 인수합병 그러잖아요. 우리 인수합병 말씀 들어봤습니다. 인수합병이 다른 편으로 사업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병이라는 건 뭐냐면 합병이라는 거는 요 A가 B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합치는 게 이제 합병인 거고, 이런 개념인 거고, 연결은 뭐냐면 이렇게 묶어놓은 게 연결입니다. 연결. 무슨 말이냐면 합병은 기존에 있던 법적 실체들이 합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게 합병인 거고, 연결은 각각의 법적 실체들이 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재무제표 만들 때 마치 똑같은 것처럼 효과를 보이게 해서 만든 게 연결입니다. 그래서 취득자라는 거는 연결해서 이제 지배사라는 표현도 쓰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사업결합이라는 거는 합병 회계처리예요. 합병 회계처리 영향을 주는 거고, 연결일 때는 최초 연결. 최초 연결 회계 처리에 대해서 규정한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야 되죠. 사업은 뭐냐? 그러면 사업은 이제 우리가 뭐냐면, 사업은 그 A가 이제 취득자를 하면 B를 사오잖아요. 우리 회사 B를 산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서는 B 회사 사왔다는 표현을 안 쓰고 B 사업을 사왔다, B 사업을 합병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뭐냐는 걸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업은 뭐냐? 그럼 사업은 보시면은 이제 고객에게 제한적 비용을 제공하거나 특수 수익을 창출하거나 통상적인 활동에서 기타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요건 이제 산출물이에요. 산출물. 다른 표현 산출물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활동과 자산들의 통합된 집합이고, 사업은 투입물, 중요한 말이죠. 투입물, 그 다음에 산출물, 그 다음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회사 들어가면 그러니까 자원을 인풋을 투입하잖아요. 인풋을 이제 어딘가에 투입을 합니다. 인풋을 투입하면 프로세스가 있어서, 과정이죠. 과정이 있어서 나오는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산출물. 이게 이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 생산하는 요소에서 뭐 토지가 필요하거나 뭐 공장이 필요하거나 뭐 원재료가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그런 원재료가 필요하면 이제 원재료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드는 과정이 있어서, 그래 이제 그 산출물에 나와도 산출물에 나온 거 갖고 또 파는 거죠. 이거는 만들어진 게 나온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외부에 팔아서 수익이 난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까지는 과정인 거고, 팔아서 수익이 난 게 이제 아웃풋인 겁니다. 요게 이제 사업인 거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 거고, 그럼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사업을 하려게 되면 우리가 인풋 뭘 투입해야 되잖아요. 인풋이 있어야 되고 이제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웃풋은 없었으면 산출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산출물은 수익하고 연결됐다고 그랬잖아요. 수익하고 산출물은 있으면 좋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산출물이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걸 예를 들면 실제로 실생활도 이런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상장회사들 신규로 이렇게 상장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신규로 상장하는 회사도 보면, 우리가 원래는 이제 그 코스닥이나 이제 코스피나 원래 우량한 회사들이, 우량 비상장 회사들 원래 이제 상장을 하는 건데, 연구개발이 강한 회사들, 현재는 수익이 없지만 연구개발이 이제 아주 우수한 회사들한테도 이제 특례를 줘서 상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연구개발을 현재 하기 때문에 인풋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산출물이 없는 거예요. 산출물 없는 회사들도 우리가 상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이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꼭 산출물이 이제 보시면 산출물이 여기 투자 수익, 이런 창출 이런 거랑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산출물이 꼭 없어도 우리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우리가 투입물하고 가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산출물은 꼭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산출물은 뭡니까? 산출물은 인풋과 가정의 결과물을 판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올 때는 얘를 사는 거예요. 인풋하고 프로세스를 사는 거지. 산출물은 주로 이제 미래일이잖아요. 미래일이기 때문에 사올 수도 있고 안 사올 수도 있는 거면서 요 인풋과 프로세스를 반드시 사업의 필수 요소고, 산출물은 필수 요소가 아니다. 요건 이제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출물은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산출물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린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필수 요소, 투입면과 그 투입면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산출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 취득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이제 따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하냐, 사업이 아니고 이제 많이 사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 자산 하나만 사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사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사올 수 있으면, 우리 집단으로 사올 수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회에서 배웠었을 텐데 이미 우리가 산 금액, 지급한 금액을 각각의 공정가치 기준에 안분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업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 결합의 이제 적용 배제,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서가 있으면 기준서 처음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결합을 적용을 배제하는 거는 언제냐? 사업 결합이 아닌 건 당연히 사업 결합을 적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공동약정을 또 배울 겁니다. 그때 설명해드리고,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의 취득, 사업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왜 적었냐면 이게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고 사업이 아닌 건 당연히 적용하지 않는 거죠.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거는 우리 자산 집단의 취득은 배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권의 결합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한번 설명드리면 이미 동일지배에 있다는 거는 이 같이 한 배에 탄 거예요. 그럼 아까 합병에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된 경우하고 자, 이게 연결 합병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각각이 서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로 동일지배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동일지배가 있는 것들의 기업이나 사업간의 결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결합의 큰 원칙은 사업결합이라는 게 얘가 취득자고 얘가 이제 피취득자라면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의 자산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자산부채를 어떻게 측정할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업계에서 기본적으로 얘의 자산부채를 어떻게 할까 할 때 이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공정한 측정하는 게 대원칙이고, 동일지배에 있는 거는 이미 장부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동일지배에 있는 거를 내가 사업구조를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업결합을 적용해야 되면 동일지배에 있는 거를 공정가치를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산부채가 갑자기 이제 바뀌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산부채를 경영자인데 자산부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동일지배에 있는 거로 또 사업결합을 자꾸 몇 번 해보면 공정가치를 계속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때문에 동일지배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간의 결합은 사업결합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잠부금액을 하는 거고,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건 당연히 안 하는 거고, 사업을 구성하는 거하고 좀 다 이해하시면 저절로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업은 이제 통째로 원래 자산부채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자산부채를 가져오고 공정가치를 갖고 오는 겁니다. 공정가치를 한번 바꾸기 때문에 기존 장부금액하고 이제 공정가치하고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세법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보험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때 이혼보험세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사업이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혼보험세 적용 언제 합니까? 맨 마지막에 그때잖아요. 이혼보험세 적용 안 하고, 사업일 때는 우리가 영업권 등을 인식하게 됩니다. 영업권 등을 인식하게 되고, 얘는 인식하지 않고, 이런 이제 몇 가지 이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공동협정하고 사업을 구성하지 않은 당연한 거고, 동일지배 회계 처리는 아직 그 IFRS에서 기준서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고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결합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이제 적용해서 이제 처리하는 거고, 취득법의 절차는 취득자를 식별하는 거죠. 누가 취득자고 누가 피취득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일을 결정하는 거고, 이런 회계 처리라든지 뭐든지 여러분들이 볼 때 기준서를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육하원칙이 중요합니다. 육하원칙. when, where. 하고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회계다 보니까 언제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고, 어디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냐 이게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자산 이게 있는 거고, Y는 뭐 사업 취득 목적이 따르니까 관심 없는 거고 회계 처리하고, 내가 말씀 적었고, 근데 후는 누가 취득자냐 이게 관심 있는 거고, 근데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여기 4번이 무엇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다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득자를 식별해 놓은 거고,
몇 일자로 우리가 합병, 사업결합을 해결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또 문구가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 인수부채, 피취득자, 비지배 지분의 인식과 측정.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면 식별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식별할 수 있는 것만. 그 회사에 식별하지 않는 그 계정도 있잖아요. 계정 식별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못 갖고 오고, 식별할 수 있는 자산 부채만 우리가 이제 취득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에 대한 영가 매수 차익의 인식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취득자가 있고 피취득자가 있으면 피취득자가 있으면 자산, 피취득자의 이제 자산부채 자본이 있을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이 있으면 이게 이제 장부금액이잖아요. 이 장부금액을 먼저 갖고 옵니다. 장부금액 그대로, 이렇게 장부금액 그대로 인식합니다. 그대로 인식하고, 이 자산부채의 그 공정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해요. 공정가치 평가해서 공정가치 조정을 합니다. 공정가치 조정을 하게 됩니다. 공정가치 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정가치는 세후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법인세 쪽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법은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이미 얘는 그 기존에 있는 장부금액은 이연보험세 다 끝난 거잖아요. 이연보험세 끝났는데 공정가치가 바뀌었으면, 장부금액 바뀌었으면 또 이연보험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연보험세를 반영한 세후입니다. 세후. 이 자산부채가 이 피취득자 이제 그 자산 빼기 부채인데, 이게 세후잖아요. 세후. 그러니까 이게 순자산 자체가 이연보험세 적용한 세후 순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가치 조정을 하면 이연보험세 조정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중 교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연보험세를 언제 배우냐면 중급 회계 때 배우고, 고급 회계에 있는 사업결합은 사업결합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연보험세에 대한 언급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세 효과를 무시하라, 법세 효과를 무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제로 이제 법인세 효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 공정가치 조정이 되었으면 세후로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 장부가가 10,000원인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잖아요. 사업결합을 하면 이제 건물 같은 이제 부동산은 보통 이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공정가치가 30,000원이다. 30,000원, 20,000원이 차이가 나고, 20,000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연보험세 부채, 세율이, 이 회사의 세율이 뭐 10%다. 2,000원만큼 이연보험세 부채를 잡는 거고, 실제 우리가 이제 그 공정가치로 인해서 순 효과는 20,000원에서 2,000원 뺀 18,000원이 우리가 이제 실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처리하는 거예요.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연보험세 반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돈이 나갑니다. 돈이 우리 회사가 이제 그 회사가 피취득자 이제 주주한테, 보통 주주한테 주는데, 주주한테 돈이 나가겠죠. 돈이 나가고, 그런 걸 때 현금이 나갈 수도 있고, 건물이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개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형태는 다양하지만 하여튼 줘야 됩니다. 저기는 되는 거를 이전 대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1, 2번과 이전 대가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전 대가의 차이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전 대가가 준돈이 우리가 인수한 것보다 크다. 그럼 영업권을 인식하는 거고, 준돈이 우리가 취득한 자산부채보다 작다. 그걸 영가매수 차익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영가매수 차익을 인식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피취득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내 자산부채를 파는 거예요. 파는 사람 중에서 싸게 팔겠어요? 비싸게 팔겠어요? 당연히 비싸게 팔죠. 그래서 싸게 파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영가매수 차익이라는 거를 우리 핵에서 보면 잘 인정 안 해요. 뭐냐면, 야, 네가 자산부채를 뭔가 평가를 잘못한 거야. 아니면 누락된 뭐 부채가 있었을 거야.
뭐 이런 개념으로 약간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영가매수 차익은 실제로 생기는 경우는 그 드뭅니다. 영가매수 차익이 드물고, 영가매수 차익이 바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한 번 더 네가 계산한 게 맞아? 그럼 이제 재검토 작업은 이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를 보시면 다시 정리해서 보면 이제 그 피취득자 자산 부채, 피취득자 자산 부채입니다. 자산 부채고 이전 대가가 있습니다. 이전 대가가 있고, 이전 대가가 자산 부채보다, 여기는 순자산인데 이전 대가가 순자산보다 크면 영업권, 이전 대가가 순자산보다 작으면 영가매수 차익.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사업 결합이 되면 이게 자산 순자산하고 이전 대가 동일할 수도 있고, 이전 대가 더 크면 영업권, 작으면 영가매수 차익,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 영가매수 차익은 손익 계정이에요. 우리가 피해 계정이라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권은 이제 그 무형자산이고,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중에서 여러분 이제 중급회계를 이제 잘 배우셨으면 얘는 이제 비항전 자산이라고 해서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의 성질이 되게 중요한데요. 영업권 이게 제가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지금 나오는 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권은 현행 그 기준상으로 보면 얘는 이제 무형자산이고 비상각 자산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예전에 그 IFRS 도입하기 전에 우리 이제 그때 로컬 갭 쓸 때는 그 삼각자산이었어요. 삼각자산이어서 영업권을 매년 균등삼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IFRS가 들어오면서 삼각, 비삼각 자산에 대해서 이제 그 삼각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 삼각하지 않으니까 영업권을 손상평가를 합니다. 손상평가. 매년 손상평가를 해야 되고, 손상평가 하기가 어려워요. 손상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상평가, 이것도 이제 중급회계 내용인데, 영업권의 손상평가는 각 현금 찬출 단위한테 배부를 해요. 각 사업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사업부 회사라고 그랬는데, IFRS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IFRS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법인, 회사. 이런 단어는 잘 안 나오고, 이제 사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업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냐면, IFRS의 이제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면 연결재무제표가 여러 회사를 같이 우리가 이제 합쳐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 사업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멀티 사업부가 있는 거예요.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도 있고, 사업부 단위로 회계 처리하는 거고, 사업부 단위로 인수 그 사업 결합 하게 되는 거. 사업부 단위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업 결합을 해서 사업을 인수했는데 그 멀티 사업이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멀티 사업을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영업권을 아까 그 영업권 나온 거를 멀티 사업부별로 각각 배분해 주는 거예요. 멀티 사업부로 배분해 준 다음에 그 각 배분된 사업부가 손상 인식이 있는지를 또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손상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기속이 있습니다. 영업권의 기속. 영업권의 기속은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부에 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피취득자 쪽으로 이제 기속을 해줍니다.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이게 왜 제가 이제 피취득자라고 그러냐면, 정확한 정답은 각 사업부에 가는 건데, 제가 이제 피취득자 용어를 썼냐면, 실제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수험서를 보면 사업결합이 대부분 이제 국내로 이렇게 돼요. 한정이 돼서 이제 그걸 잘 못 느끼시는데, 실제 실무는 사업결합이 이제 해외
그 법인도 많이 인수합니다. 그러면은 해외 법인에 인수하면 이제 사업 결합을 하면 영업권이 생깁니다. 영업권 생기면 해외 법인의 영업권이 생기는 거예요. 해외 법인 영업권이 생기고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원화가 아니고 그러면 한산 이슈가 생깁니다. 한산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한산 이슈가 생기면 이 영업권은 이제 무형자산,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말 환율로 환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영업권을 어떻게 환산할 때 어떻게 되냐면 P 취득자의 기말 환율로 환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권이 실제 해외 법인을 사업결합 하면 우리가 이제 KRW 원화가 아닌 다른 외국 통화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외국 통화이기 때문에 이제 매번 통화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산 차대가 생깁니다.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중국 회계나 고급 회계 체계는 이거 이제 간단히 나오는데 실무에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권의 성격을 이제 설명드렸어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무형자산이라서 상각하지 않는다. 상각하지 않는다는 거고 통상평가를 매년 한다. 그 다음에 비속은 사업부 피취득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말 환율로 환산하게 된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